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 매일 12시간 넘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지는 오늘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재벌 회장 최준호의 최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를 박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최준호 회장은 화를 내기는커녕 수진의 얼굴을 보고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 자네 그 얼굴은 태민? 태민이란 이름은 최 회장의 18년 전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태민과 똑 닮은 얼굴의 수진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미 최준호 회장의 집에는 손녀가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준호 회장은 수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 엇갈린 두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회장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진실을 확인해 주세요. 엇갈린 운명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헬멧 틈새로 들어와 얼굴을 적셨죠. 오늘도 12시간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것만 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어요. 주문 앱을 확인하니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가는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은 차가운 비에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보온 가방을 등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시야는 흐릿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빠 병원비가 이번 달도 300만 원이야. 수연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인 남동생 수연이, 23살 수진이 온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속도를 줄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배달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벤틀리 뮬산, 수억 원짜리 최고급 자동차였죠. 안 돼. 수진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늦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덮쳤어요. 수진의 작은 스쿠터는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그 짧은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수연아, 미안해. 아스팔트 바닥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최준호는 충격에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압박했죠. 운전기사가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어서 밖을 확인해. 이른을 바라보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회장, 그의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곤 했죠.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린 준호는 쓰러진 청년을 보았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준호가 무릎을 꿇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가로등 불빛이 청년의 얼굴을 비췄어요.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들 태민은 18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청년은 태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준호는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비서의 목소리에 준호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을 우리 병원으로 데려가라. 최고의 의료진을 총동원해. 하지만 회장님, 경찰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권위적인 목소리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들것에 옮겼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타겠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는. 내가 친 사람이다. 당연히 책임져야지. 준호는 단호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그는 청년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다시 솟아올랐죠. 태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야 한다. 준호의 명령에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준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비에 젖은 지갑을 건네받은 준호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김수진, 2002년 5월 3일생.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5월 3일. 그 날짜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손녀 미래의 생일과 똑같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더 살펴보니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중년 남자와 교복 입은 소년, 그리고 환하게 웃는 수진. 사진 뒤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힘내자. 2024년 3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 오는 밤에도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회장님, 경찰이 오셨습니다. 알았다. 준호는 지갑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수술실 문을 향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환자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여러 곳에 타박상이 있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환자가 깨어나면 바로 알려주시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우리가 부담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수진이 입원한 특실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더욱 태민을 닮아 보였어요. 대체 넌 누구니? 왜 이렇게 내 아들을 닮았지? 그때 수진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수진.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또렷해졌어요. 아, 여기가. 정신이 드나? 괜찮은가?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을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사고를... 그때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비 오는 길, 검은 벤틀리, 그리고 충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다시 누웠어요. 가만히 있어. 다친 곳이 많다. 저 때문에 차가... 죄송합니다. 보상은 제가 어떻게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보험으로 처리될 테니. 준호의 목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준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에 수진은 왠지 긴장되었어요.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뜬금없는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사고로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군.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듯 했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하지만 그럴 순. 내가 친 사람인데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자네 이름이 김수진이지? 5월 3일생?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갑을 봤다. 미안하게 됐네. 수진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에 젖은 지갑이 놓여 있었죠.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하지 않나? 아, 맞아요. 수연이가 걱정하겠다. 수진이 급하게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전화 받아? 동생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미안. 누나는 괜찮아. 조금 다쳤지만 금방 나을 거야. 뭐, 다쳤다고? 어디? 많이 다쳤어? 아니야, 정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 나이에 부모 대신 동생을 돌보는 청년. 그것도 위험한 배달 일을 하면서. 통화를 끝낸 수진이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됐다.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보다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일은 어떻게 하나? 일이요? 아.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배달 일을 못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죠. 배달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나? 내가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도. 아닙니다. 저는 일할 수 있어요. 금방 나을 겁니다. 수진이 다급히 말했어요. 준호는 그런 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비서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죠. 새벽 3시, 준호는 수진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쓸쓸해 보였어요. 정말 우연일까? 18년 전 손자가 태어나던 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느리가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태민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죠. 갓 태어난 손녀 미래만 남았습니다. 5월 3일생. 수진과 같은 생일. 너무 많은 우연이야. 준호는 결심했어요. 이 청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를 열어본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금이라고 적힌 봉투에 현금이 가득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이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비로 쓰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잘 잤나?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오다니. 오늘 검사를 몇 가지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 혹시 뇌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수진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태민을 닮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 또 그 질문이었어요. 수진은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진도 몇 장 없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구나.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성함이? 박영이요. 왜 그러시는지.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푹 쉬어라. 내일 또 오겠다. 네. 또 오신다고요? 그래. 자네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내 책임이니까. 준호가 나간 후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걸까? 그날 오후 준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청년에 대해 조사해봐라. 가족관계, 출생 기록,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그 청년이 태민을 너무 닮았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비서실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8년 전 그날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김수진 씨의 출생 기록인데 같은 병원,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미래 아가씨와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당시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가 사고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름이 한정희입니다. 현재 소재는 파악 중입니다. 준호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로. 준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거의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요. 퇴원하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준호의 말에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저희 가족을요? 그래, 자네 아버지와 동생. 내가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수진은 망설였어요. 식물인간 상태인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죠.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세요. 2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찾아뵙고 싶네.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수진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이 쓸쓸해 보였죠. 병실 안으로 들어선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응은 없었지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최준호 회장님이세요. 제가 사고 났을 때 도와주신 분이에요.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대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교복을 입은 수연이가 달려왔어요. 18살 소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아? 정말 다 나은 거야? 그럼. 누나가 얼마나 튼튼한데. 수진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연아, 인사드려. 최준호 회장님이셔.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누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수연이를 보며 준호가 웃었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누나가 일 안 했으면 1등도 할 수 있었는데. 야, 수연아. 수진이 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누나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누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남매의 대화를 듣던 준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다니. 병원을 나온 후 준호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쪽 친척은 없나? 이모가 한 분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데 자주 못 뵙죠? 이모라. 혹시 어머니 유품 같은 게 있을까?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자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서. 며칠 후 수진의 이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모든 경비를 대주었죠. 어머, 수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50대 중반의 여인이 수진을 안으며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모. 다 나았어요. 이모는 준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 어머니의 유품이 있을까요? 유품이요? 아, 맞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상자가 하나 있긴 해요. 이모의 대답에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에 부산에 올 때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도 될까요? 오늘이라도.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날 저녁 일행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전용 차량이었죠. 이모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깔끔하지만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창고에 보관해뒀어요. 이모가 먼지 쌓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상자였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형부가 맡겼어요. 수진이가 크면 주라고. 상자를 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앨범,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손수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수건 한쪽 구석에 금실로 수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별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왜 그러세요, 회장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으니까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8년 전 우리 며느리가 태교하면서 직접 수놓은 손수건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태명이 별이었어. 아들 태민이가 지은 이름이지. 이모가 놀라서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이건 분명 언니가. 그때 상자 바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병원 신생아실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3일. 우리 별이 태어난 날. 준호가 사진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단서였어요. 그럼 수진이가... 이모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준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일 수도 있구나. 내 진짜 손녀. 충격적인 말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준호는 비서실을 총동원했어요. 18년 전 5월 3일 태성병원 신생아실 기록을 모두 가져와라. CCTV, 근무 기록,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동안 치열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회장님, 한정이라는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당시 신생아실 담당이었는데 5월 4일 갑자기 사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해봐. 더 수상한 건 병원 금고에서 현금 3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정희가 의심받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 여자는 어디 있나? 그게 사직 직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필리핀으로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박 빚이 있었나? 네. 조사해보니 3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여자가 아이들을 바꿔친 거구나. 그날 밤 준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18년 전 내 손녀가 태어났어. 5월 3일 자네와 같은 날.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출산 후유증으로 죽었고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했지. 갓난아기만 남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미래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사실은 내 손녀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럼 저는요? 자네가 진짜일 가능성이 커. 그 손수건이 증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3세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렸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그걸 확인해 봐야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어요. 정말 재벌가의 손녀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상담실에는 준호와 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99.9% 친족 관계로 확인됩니다. 최준호 씨와 김수진 씨는 조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포옹이었죠. 찾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수진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최 회장과 손녀로 살아온 미래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한정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진실은 밝혀졌지만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비서실장과 함께 경기도의 한 요양원을 찾았어요. 18년 전 태성병원에서 일했던 조무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정말 그분이 뭔가 아실까요? 비서실장의 물음에 준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칠 수 없어.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해. 요양원 정원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준호가 자신을 소개하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고, 최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18년 전 일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2002년 5월 3일 밤 기억나시는지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신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정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신생아실 담당이었죠. 네,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정이가 신생아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들 손목에 있는 명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어요.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확실히 보신 겁니까? 네. 분명히 봤어요. 두 아기의 명찰을 바꿔 채우는 걸. 왜 신고하지 않으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한정희가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한정희가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것도 새벽에 몰래. 그때 알았죠. 뭔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준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한정희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도박에 미쳐 있었어요.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때 빚이 얼마나 되었나요? 3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조폭들이 가족까지 협박한다고 울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때문에 갓난아기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어요. 요양원을 나온 준호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만날 수 있겠니?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중요한 걸 알아냈어.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1시간 후 수진은 준호의 집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저택을 보며 가슴이 떨렸죠.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될 수도 있는 걸까? 서재로 안내받은 수진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무사의 증언을 들었어. 한정희가 명찰을 바꾼 걸 목격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그래. 넌 내 진짜 손녀가 맞아. 그리고 지금 미래라고 불리는 아이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8년간 손녀로 키운 아이가 남이라니. 한정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조사 중이야.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행적이 묘연하더군.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23년간 살아온 인생이 가짜였다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천천히 생각하자. 급하게 결정할 건 없어.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미래가 들어왔어요. 명품 옷을 입은 예쁜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수진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미래가 수진을 보며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란다. 또 자선 사업이에요?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셔. 미래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 자리가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생각에. 미래가 나간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저도 아직 준비가.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원룸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수진일까, 최수진일까? 정체성의 혼란이 밀려왔어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23년.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다음 날 준호의 비서실은 한정희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한정희가 2002년 5월 2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그럼. 네. 다음 날 신생아실에 있던 자기 딸과 회장님 손녀를 바꿔친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을 재벌가 손녀로 만들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봐. 한정희가 병원을 떠나면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처를 조사해 보니 비서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최태민 도련님 명의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준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태민이가? 왜? 아마도 한정희가 협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바꿔친 걸 알렸을지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정희는 돈을 위해 모든 걸 계획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수지는 남동생 수연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누나,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어요. 최 회장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수지는 동생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손녀라는 사실을. 수연이는 내 진짜 동생이 아니야.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23년간 함께한 정은 피보다 진했어요. 수연아, 응? 누나가 만약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나는 누나지. 수연이가 웃었어요. 누나가 재벌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우리 누나인 건 변하지 않아.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한정희의 소재가 파악되었어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가명을 쓰고 있었어요.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데려와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수진이 말렸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미래, 그 아이한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18년 동안 거짓 삶을 산 거잖아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래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미래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수진은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저예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아버지. 하지만 수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재벌가 손녀래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빠는 영원히 제 아빠예요.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아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죠.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누구든 아빠 딸인 건 변하지 않아요. 꼭 일어나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수진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진. 그리고 곧 폭풍이 몰아칠 최가. 모든 것이 변하려 하고 있었어요. 운명의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18년 동안 손녀로 키운 미래. 오늘 그 아이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정식으로 저녁을 차리셨어요? 미래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예쁜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곧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앉거라, 미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준호의 무거운 목소리에 미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표정이. 그때 집사가 누군가를 안내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번에 본 그분이네요? 왜? 미래가 당황했습니다. 수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래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진실이요? 무슨? 18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있었던 일이다. 미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준호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정이라는 간호사, 바뀐 명찰,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설명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럼 제가.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래야. 하지만 수진이가 내 진짜 손녀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왜 하세요? 미래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저는 할아버지 손녀였어요. 미래야.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 씨,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은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잖아요. 미래의 날카로운 말에 수진도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면 18년 전에 훔쳐간 거예요. 이제 돌려받는 것 뿐이고요. 수진의 담담한 말에 미래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미래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호가 막았어요. 그만해라, 미래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가짜라서? 미래의 절규에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넌 여전히 내 손녀야.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필요 없어요. 그런 동정 따위. 미래가 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남겨진 준호와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타나서.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진실이었어. 준호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해외 유학을 보낼 생각이야.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도록.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았죠. 며칠 후 미래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준호가 마련한 집과 충분한 생활비를 가지고 공항에서 미래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 건강하게 지내라. 미래가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8년의 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수지는 며칠 뒤 준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 방이 내 방이다. 준호가 안내한 방은 궁전 같았어요. 수진이 살던 원룸 10개는 들어갈 크기였죠. 너무 커요. 익숙해질 거다. 그리고 이건 내 새 신분증이야. 준호가 건넨 서류를 보고 수진은 놀랐어요. 최수진.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넌 최수진이다. 태성그룹의 후계자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배달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힘들게 사는지 봤죠. 준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이더스 유니온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네. 배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회사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부를 누리려는 게 아니라 남을 돕겠다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돕겠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먼저 경영을 배워야 해.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동생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누나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수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재벌가 손녀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거기 있어? 누나, 장난이지? 아니야. 진짜야. 또 침묵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누나 동생이 아닌 거야?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바보야. 넌 영원히 내 동생이야. 정말? 당연하지. 너도 같이 이사 가는 거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수연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대박. 진짜? 나도 가도 돼? 그럼. 최준호 할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실제로 준호는 수연이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수진에게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짐을 들고 저택에 들어서는 수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 돼? 응.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수연이가 넓은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행복해하는 동생을 보며 수진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수연이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수진은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저예요. 이제 저희가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는 아버지. 하지만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수연이가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꼭 깨어나세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준호에게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업은 사람이다. 돈만 쫓으면 결국 무너진다. 준호의 가르침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만들려는 라이더스 유니온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수진은 열심히 배웠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사업 계획을 세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준호에게 보여주었어요. 배달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비를 피할 곳도 잠깐 쉴 곳도 없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사고 보험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요. 준호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마음까지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수진은 달랐어요. 수진아. 네. 내가 정말 내 손녀가 맞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난했던 배달원 김수진은 사라졌지만 배달원들을 위한 최수진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경영 공부와 사업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죠. 오늘은 투자자들을 만나는 날이구나.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긴장돼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가져라. 내 진심은 분명 전달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에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스 유니온의 대표 최수진입니다. 수진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 원 벌기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는 고사하고 방세 내기도 빠듯했죠.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라이더스 유니온은 단순한 배달 플랫폼이 아닙니다. 배달원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입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첫째,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춥니다. 둘째, 모든 라이더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셋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과 프리미엄 서비스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돈만 보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투자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투자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여전히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수진은 기쁨을 나눴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보여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라이더스 유니온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첫 달 회원수 1000명, 6개월 만에 1만 명, 1년 만에 5만 명.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첫 번째 라이더 쉼터가 완공됐습니다. 수진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깨끗한 건물에는 쉴 수 있는 의자와 간단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우리를 위한 공간이네요. 한 배달원이 감격해 했습니다. 이제 비 올 때 여기서 쉴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배달원들의 감사 인사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최 대표, 대기업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죠.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준호는 매일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누나, 나 이번에 모의고사 전국 50등 했어. 수연이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리 수연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 누나가 고생 안 하니까 나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고마워. 수연이의 말에 수지는 뿌듯했어요. 이제 동생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수진 보호자님이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김창수 환자분이 방금 눈을 뜨셨어요. 수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3년 만이었죠. 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깨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잤니? 3년이요. 3년 동안 잠들어 계셨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만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 다 좋아졌어요. 수연이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손녀였다는 것, 그리고 라이더스 유니온을 만든 것까지. 그런 일이 너무 놀랍구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아빠. 저는 영원히 아빠 딸이에요. 3년째 되는 해, 라이더스 유니온은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전국 30만 명의 배달원이 회원이 되었어요. 최 대표님, 국회에서 감사장을 수여한대요. 라이더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누나, 나 의대 합격했어. 수연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수연이가 의사가 되는 거야? 응.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수지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회복 중인 아버지, 의대생이 된 수연이, 그리고 성공한 CEO가 된 수진.
축배를 들자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가 쓰러져서 막막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할아버지, 응? 제가 김수진이었기 때문에 최수진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넌 정말 자랑스러운 내 손녀다. 창밖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의 수진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도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2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제전화였죠. 최 회장님, 한정희를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에 있나?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했습니다. 21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닌 한정희가 드디어 잡혔어요. 수진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나는군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일주일 후 한정희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어요. 경찰서 조사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한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도박빚이 3억이 넘었어요. 조폭들이 딸을 죽이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제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 회장과 손녀도. 한정희가 울먹이며 자백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어요. 명찰을 바꾸면 제 딸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한정희. 그녀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최 회장님께, 그 아이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희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21년의 도피 생활도 형벌이었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래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께.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편지를 쓸 용기가 생겼어요.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18년 동안 사랑해 주신 건 진짜였다는 걸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처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 언니에게도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언니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도 저도 평생 거짓 속에 살았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미래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성숙해졌다니. 수진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래가 정말 멋지게 컸네요. 그래. 너희 둘 다 자랑스럽다. 시간은 흘러 라이더스 유니온 신사옥 오픈식 날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배달원들이 모였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왔고 언론사 기자들도 가득했죠. 이제 리본 커팅을 하겠습니다. 수진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옆에는 준호와 아버지,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수연이 서 있었어요. 찰칵! 리본이 끊어지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비에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벤틀리 범퍼와 부서진 스쿠터.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년 전 제가 탔던 스쿠터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비 오는 밤 마지막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그때 저는 절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불행처럼 보였던 사고가 진정한 가족을 찾게 해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도 미소로 화답했죠. 라이더스 유니온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부터 이곳은 모든 배달원들의 집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쉬고 싶을 때, 힘들 때, 기쁠 때도요. 한 배달원이 소리쳤습니다. 최수진 대표님 만세. 라이더스 유니온 만세. 함성이 건물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만찬을 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준호, 수진, 회복한 아버지, 의사가 된 수연, 그리고 깜짝 손님이 있었어요. 미래야. 호주에서 돌아온 미래였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죠. 할아버지, 언니. 미래가 수진을 안았어요.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두 자매가 포옹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자매가 된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날이니까.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 합시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름답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서 배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김수진에서 최수진이 되기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고마워요, 아빠.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재벌 누나를 둔 의사네요. 모두가 웃었어요. 미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이더스 유니온에서요. 정말? 대환영이야. 준호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해요. 불행이 행복이 되고 사고가 기적이 되고 남이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수진이자 최수진인 저의 이야기. 펜을 내려놓은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 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